판매 활동, 경영 활동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넘어왔냐면, 자, 우리가 어디까지 넘어왔냐면, 자,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이 건축물에다 가져갈게요. 자, 우리가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맺는 계약을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중개계약. 기억나요? 네,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실무 과정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중개 대상물, 건물. 이거 조사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몇 번째? 세 번째. 자, 여태 이거 조사한 거잖아요. 지금 방금까지 한 데가 조사해서 확인 설명서까지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조사했으면 상대방 찾아가지고 조사 내용을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렇죠. 그렇다고 바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든 건 아니죠. 자, 사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중개 활동입니다. 이게 무슨 활동? 중개 활동. 지금 여기 공부할 차례입니다. 중개 활동, 영업 활동, 판매 활동. 지금 여기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가 지금 여기가 132쪽. 자, 이거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 활동, 영업 활동, 중개 활동이거든요. 이 파트는 그래서 책에 많은 내용이 실려 있어요. 한 페이지 실려 있어요. 한 페이지. 그 말은 시험이 17회 이후는 나온 적이 없어 지금까지. 17회까지는 나왔는데 그 이후로 지금 여러분 34회잖아요. 거의 나온 적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중개 활동. 그리고 이제 이거 사겠다 하면 둘이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개 실무 과정에서 지금 여기 공부하러 들어왔다. 이것이 여러분들 교재 132페이지입니다. 됐죠? 자, 중개 활동, 영업 활동, 판매 활동.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아이다 원리가 나옵니다. A, I, D, A.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영어 두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다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밑에 보세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라 그래요? 아이다 원리라 그래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라고 표현한다? 아이다 원리란 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다 원리에서 A가 뭐예요? attention, 주목. 여기 영어 두 문자예요. 흥미가 뭐예요? interest, 여기 I. 그 다음에 욕망 단계가 desire. 그래서 욕망. 행동이 뭐예요? action에서 행동입니다. 영어 두 문자거든요. A-I-D-A. 아이다 원리라고 읽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공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개공 입장에서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는 이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요? 주목 단계. 신문이나 생활정보지에 뭐 함으로써? 광고를 하면서 고객의 주의를 끌어내는 단계입니다. 광고를 해서 이제 고객의 주의를 끌어내는 단계. 그죠? 그러면 바로 고객들이 흥미를 느껴요, 안 느껴요? 보고 바로 느끼진 않죠. 그럼 뭘 설명해줘요? 좋은 점, 장점. 장점을 강조해. 물건은 좋은 점 있잖아요. 장점을 강조하면 이제 흥미를 갖기 시작해요. 아, 이 물건 괜찮네. 그래서 이 인터레스트 단계에다가 흥미를 장점 강조. 장점 강조라고 적어 놓으세요. 물건의 장점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좋은 점을 강조했다 해서 바로 사고 싶은 욕망까지 바로 직결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럼 사고 싶은 욕망까지 직결하려면 뭐예요? 장점 중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하는 부분. 이걸 강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사람마다 원하는 부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떤 사람은 투자 목적으로 한다면 수익성, 수익이 난 걸 최고로 찍었죠. 어떤 사람은 얘들 학교 때문에 고민하면 학군이 좋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살고 싶다. 돈은 필요 없어. 조용한 데서 남은 여생을 보내서 쾌적성.
사람마다 원하는 부분 다르거든요.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지 이제 여기서 욕망 구매 욕구를 말하거든요. 그러죠? 그래, 끌어내고.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행동? 액션. 계약 체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계약 체결로 들어갑니다. 이게 거래 계약 체결. 자, 이것이 이제 아이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 단계. 사람이 물건을 구입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아이다 그래요. 그죠? A, I, D, A입니다. 정리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주 판매 과정이 나와 있어요. 순서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개공 입장에서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개공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보세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개를 하려면 일단은 뭐가 확보가 돼야 되겠어요? 물건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중개 대상 물. 그럼 고객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이제 이거요. 중개 대상 물하고 고객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이걸 이제 리스팅 확보란 말을 써요. 물건하고 고객이 있어야지만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확보되면 두 번째 뭘 해야 돼?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물건이 확보되면 뭘 분석하자? 물건 분석을 해야 돼요. 뭐 소재지, 면적, 주변 환경, 입지 조건 이런 거 미리 분석해놔야 돼, 안 해놔야 돼? 그래 고객이 오면 거기에 맞는 물건을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고객이 확보됐다라면 뭐 분석을 해야 돼요? 고객 분석을 해야 돼. 고객 분석 어떻게 할 거예요? 고객 분석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저 매수할 사람이 뭐 어떤 물건을 원하느냐? 토지냐, 건축물이냐? 또 건축물은 주택이냐, 건물이냐? 주택은 단독이냐, 아파트냐? 또는 몇 평짜리 물건을 원하느냐? 가족은 몇 명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미리 분석해놔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또 대출 가능한가 이런 거 미리 분석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석해야지 거기에 맞는 물건을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준비 단계입니다. 물건이 확보되면 무슨 분석? 물건 분석. 고객이 확보되면 무슨 분석? 이게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세 번째 접근, 어프로치 단계입니다. 이게 사전 접촉 단계거든요. 고객하고 접촉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현장에 데리고 가야 돼, 안 데리고 가야 돼? 현장에. 이제 물건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안내, 준비 단계가 있고, 안내 단계가 있고, 평가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물건 보여주러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돼요? 일단은 설계도 필요하면 설계도면,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서류 준비해야 되고 또 물건을 보여줄 때는 깨끗해야 되니까 청소도 미리 해놓게 해야 되고 안내는 맑은 날 데리고 가야 돼요? 비 오는 날 데려가야 돼요? 맑은 날 데려가야 돼요. 그럼 낮에 데리고 가야 돼요? 밤에 데리고 가야 돼요? 낮에. 오래된 건물은 밤에.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낮에. 그죠? 그리고 좋은 도로를 이용해서 그러죠? 그리고 하루 몇 건 정도 안내하면 좋겠어요? 3-4건입니다. 3-4건. 근데 큰 물건은 한두 가지, 한두 개만 안내를 하면 돼요. 너무 많아도 문제고. 평가는 오늘 안내를 잘했나, 잘못했나. 이거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클로징 시도합니다. 이거 계약 체결을 시도한다, 이 말이에요. 계약 체결. 클로징이 뭐 마무리 아닙니까? 클로징 시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로 들어갑니다. 클로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부동산 주 판매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물건하고 고객 확보, 준비, 접근, 현지 안내 제시, 그죠? 그 다음에 클로징 시도, 클로징. 흐름 알아두세요. 흐름. 순서 알아두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잖아요. 순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셀링 포인트라고 나와요. 이 셀링 포인트가 판매 소구점인데, 그래요. 자, 셀링 포인트는 이제 여기서 시험 자주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17회 이후는 안 나오고 있는데, 나오면 이 셀링 포인트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부동산이 지닌 특징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이라고 했어요? 무슨 의뢰인? 치드 의뢰입니다. 사는 사람. 사는 쪽에.
셀링 포인트란 말은 취득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을 뭐라 그래요? 셀링 포인트. 자, 취득 의뢰인. 무슨 의뢰인? 취득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을 뭐라고 표현한다? 셀링 포인트 또는 판매 소구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셀링 포인트 유형이 간혹가다 나오는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정책적, 뭐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이 있어요. 자, 기술적 측면은 뭐냐? 부동산 기능을 중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주택의 경우는 설비 현대성. 자, 이 노란 색깔 부분 밑줄 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적어. 설비. 없으면 적어야지 뭐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이제 따지지 말고 빨리 적어. 그렇죠? 기술적 측면은 설비. 이 주택의 경우는 설비. 그다음에 기초 경보. 설비. 그다음에 동선 합리성. 됐어요? 자, 주거의 쾌적성. 이 등 속에 거기 없다 그랬지? 그렇죠? 주거의 쾌적성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기술적 측면입니다. 근데 고객들이 사람마다 원하는 부분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쾌적한 데 살고 싶다 그러면 기술적 측면을 강조해 줘야 돼. 설비가 현대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기초가 튼튼하다. 그 다음에 동선이 합리적이다. 주거가 쾌적하다. 이런 것이 다 기술적 측면이거든요. 고객이 거주를 원한다 그러면 기술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들어갑니다.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가격하고 임료 적정성. 이거 적으세요. 이렇게요. 하자 유무. 저기 없어요? 다 적어야지. 경제적 밑에다 적으면 돼요. 맨 밑에 경제적 있어 없어? 맨 마지막에 경제적 있잖아요. 중요한 것만 적어. 가격 임료 적정성, 하자 유무. 적었어요? 그 다음에 지역의 발전 적만. 부동산 수요 공급 동향 적으세요. 다 많으면 그냥 중요한 것만 적어요. 수요 공급 동향. 그리고 원천 발견 이런 거. 그러면 왜 원천이 경제적으로 들어가겠어요? 왜 원천 발견이 경제적으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원천이 발견되면 주변이 개발이 돼요. 개발될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 모아야 되니까. 그러면 땅값, 집값 다 올라가죠. 이 경제적 측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임료 하자 유무, 지역 발전 전망, 부동산 수요 공급 동향, 경기 순환, 원천 발견 이거 다 경제적으로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자, 이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된다. 나와 있어요?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뭐냐? 딱 세 가지. 권리, 공법세법이에요. 권리, 공법세법. 자, 소유권의 진정성, 권리잖아요, 이거. 권리 아니에요? 그거? 소유자가 맞다. 공법상 규제 여부. 세법상 혜택. 그래서 권리, 공법, 세법이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권리. 항상 고객이 저 사람 소유자 맞냐? 이거 고민해요. 진짜로 저 사람 소유자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사기꾼 같이 생겼는데 뭐 그렇게. 그렇죠? 소유권의 진정성, 그리고 공법상 규제, 세금 혜택. 이것이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는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이 없죠? 그럼 또 적어야지, 여기에다.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뭐냐? 생활 편의시설이랄지, 편리한 교통이랄지, 다양한 문화 공간이랄지 이런 거예요. 쾌적한 환경, 학군, 공공기관 뭐 이런 것은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란 말을 써요. 자, 생활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
다양한 문화 공간, 쾌적한 환경, 공공기관, 학군,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정책적 측면이 부동산 정부 정책을 말합니다. 정책적 측면이 정부 부동산 정책. 정부 부동산 정책 있잖아요. 정부 정책을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링 포인트 유형,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를 골라라,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골라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링 포인트 유형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또 하면 돼요. 자,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누가 안 끝났어? 이제 안 끝났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 보면 이제 또 뭐가 나와요? 클로징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클로징이라는 게 뭐냐면 매매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시키는 행위,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 이걸 클로징이라고 해요. 매매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시키는 행위, 매매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시키는 행위, 또 하나가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자, 클로징 방법이 또 있죠. 이것도 적어야 되겠네. 점진적 확인법이란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은 비싸요, 싸요? 그럼 바로 계약하자 그러면 고객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놀라서. 그러니까 적으세요. 우선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 우선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 이렇게 적으세요. 우선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거예요. 우선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우선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을 점진적 확인법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계약 뭐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계약을 전제로 질문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계약을 전제로 질문을 던지겠어요? 나중에 중개업할 때. 눈만 깜박깜박한다. 눈만 깜박깜박 계약이 되겠어 이거? 자, 적으세요.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물음표까지.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계약을 전제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집 비우라 하면 계약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계약 전제법. 지금 영업 방법을 가르친 게 지금 이 영업 방법이잖아요. 점진적 확인법은 고객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이것은 그런 형식으로 질문 형태로. 그러죠. 그 다음에 부분 선결법이 뭐예요? 말 그대로 부분적인 것을 먼저 결정하자 이 말이죠. 부분적인 것을 먼저 결정하자 이 말 아닙니까요? 그럼 어떻게? 계약금, 입주일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계약금부터 먼저 걸자. 입주일부터 먼저 잡자 이거예요. 계약금, 입주일 이렇게 적어놓으면 뭔 소리인지 알아먹을 거예요. 계약금부터 먼저 걸자. 입주일부터 먼저 잡자. 이렇게 해서 부분적인 것을 먼저 결정해서 차츰차츰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을 부분 선결법. 됐어요? 자, 그러면 장단 비교법이 뭐겠어요? 장단 비교법. 그렇죠. 이제 여러 개, 복수 부동산 비교해야 돼. 2개 이상. 2개 이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자기가 팔고자 하는 걸 뭘 강조해야 돼? 장점을 강조. 장점 강조. 복수 부동산을 비교해서 장점 강조 이렇게 적으면 돼요. 복수 부동산을 비교해서 장점 강조. 단점 강조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중개하고자 하는 거. 복수 부동산을 비교해서 장점을 강조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 이해됐어요? 이 클로징 방법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자주는 안 나오니까 이 파트 자체가 과거 나올 때. 그다음에 결과 강조법은 뭐예요?
말 그대로 뭘 강조해요? 결과. 자, 지금까지 쭉 지켜본 결과 지가 상승률이 지가 상승률입니다. 지가 상승률이 예금 이자율보다 높더라. 이자율 상승률보다 높더라. 그러니까 지가 상승률이 예금 이자율 상승률보다 높더라.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지 말고 부동산 투자라. 그렇죠? 결과가 그렇더라. 결과가 그렇더라. 자, 그래서 이 클로징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 확인법, 계약전제법, 부분선결법, 장단비교법, 결과관계법. 됐어요? 이 부분선결법을 달리 표현해서 이거 같은 개념 적어 놓으세요. 세부선결법이라고도 해요. 하다 이게 흘러 들어가서 제대로 썼네. 세부선결법이라고 돼요. 부분선결법을 달리 표현해서 뭐란다? 세부선결법. 부분선결법은 외워놨는데 갑자기 세부선결법이 나오니까 이건 뭐야?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러지 말고. 세부선결법.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클로징 방법입니다요. 그래서 이제 클로징 방법이 이런 것이 있다. 뭐 이 파트는 뭐 자주는 안 나오니까 지금 17회 이후로는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영업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알아서. 여러분들 알아서 영업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4쪽 거래계약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실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중개계약 시부터 언제까지? 거래계약까지. 그럼 실무 다 끝나가네. 그죠? 자, 끝나가잖아요. 자, 그러면 계약서 작성 실무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계약서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서식 갖다 쓰면 어렵지 않아요. 서식에서 쓰라면 쓴 대로 쓰면 되니까. 쓰란 대로 쓰면 되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계약서 잘못 쓰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래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권리의 진정성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확인하세요? 처분 능력 확인. 의사 능력하고 무슨 능력? 행위 능력 확인. 자, 권리 진정성 확인. 자, 얘기를 먼저 보고 책 봐드릴게요. 자, 이게 건물 한 채가 있는데 둘이 계약을 합니다. 누구 소개로? 개봉.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건물이라고 팔려고 나와요. 근데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요즘 최근에 부동산 터진 거에 뭐가 있어요? 빌라왕. 그죠? 그거 한번 터졌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터지잖아요. 사기꾼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갑이 자기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얘를 개공이 할 일은 진짜 갑이 이 건물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권리의 진정성이에요. 거기 1번 칸에 권리의 진정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 건물이다, 팔고 싶다, 중개해달라. 그러면 개공은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권리의 진정성 확인은 가장 먼저 권리의 진정성은 뭘 띄워보면 나오겠어, 소유자인지? 응?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 각부의 소유자 나와, 안 나와? 그리고 주민등록증 대조. 이게 가장 기본 확인이에요. 인적사항 대조를 해야 돼요.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소유자. 인적사항 맞나 안 맞나. 또 사진도 한번 봐야 되고. 왜? 나무 주민등록 훔쳐와서 내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진도 맞나 한번 봐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권리 진정성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자가 맞다. 그러면 두 번째 뭘 확인해야 돼요? 그 의사 능력하고 의사 능력은 보면 다 알아요. 뭐 유아나 만취자가 의사 무능력자거든요. 그런데 유아 보면 알죠? 만취자 보면 알겠죠? 근데 그분들하고 계약하면 안 돼. 무효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거든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없어. 근데 뭐가 문제예요? 행위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고 하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 피한정 의원이 비성년의. 그럼 이제 다 보세요.
이 사람이 소유자를 확인하니까 소유자는 맞아요. 근데 주민등록증 보니까 미성년자라고 나와요.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그럼 미성년자 확인은 주민등록증에 생년을 나오니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미성년자고 이 매매계약, 거래계약을 하면 계약이 무효라 했어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잖아요. 그러면 취소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지만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개공한테 따지러 오겠죠.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해달라.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라고 확인하면 중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돈을 벌어 못 벌어? 그래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아, 미성년자가 의뢰가 들어왔을 때 중개 안 하면 속 편해. 끝내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인데도 계약이 취소되지 않으면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공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들이 있어 없어요? 부모잖아요. 없으면 후견인이 지정될 거고.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면 돼요. 빨리 동의서 받아와. 그러고 계약을 중개해 줍니다. 그러면 계약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이 건물을 팔아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을 연결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계약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죠? 미성년자라고 확인됐으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일단 법정 대리 동의를 받아서 미성년자하고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법정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방법. 됐어요? 피한정 후견인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자, 이 후견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피성년 후견이라고 나와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거든요. 동의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전혀 계약을 할 수 없냐? 그건 아니죠. 누구하고 계약하면 돼요? 법정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을 하면 돼요.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면 계약이 취소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줄 한번 그어 드릴게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소유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소유자인지 없는지는 등기상 증명서 밑줄 보세요. 주민, 이거 이제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적으로 소유자 확인하는 방법이 이거고, 예외적으로 뭐 인감증, 등기, 필증, 재산세 납부 이것도 소유자 확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확인한 것이 등기상 증명서하고 주민등록증.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행위능력. 자,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하고 계약을 중개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 자, 기억이라고 적었어요. 이거 기억. 동의를 얻어서 하는 방법. 또 두 번째 뭐요? 법정 대리인과 직접 계약하는 법. 니은.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그러면 계약이 취소가 안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까? 이때는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리인하고 계약을 중개해야 된다. 자, 왜냐하면 동의권이 의미가 없어요. 동의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다.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진짜 소유자는 병인데, 그죠? 자, 갑이 누구 대리인 자격으로서, 병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이렇게 개공에게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개공은 둘 간에 대리권이 있냐 없냐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대리는 크게 법정 대리하고 무슨 대리가 있어요? 임의 대리. 그러면 임의 대리권은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본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위임장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확인해서 대조해서 이상이 없으면 중개를 해야 돼요. 그죠? 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뭘로 한다? 위임장. 그럼 미성년자 법정 대리권은 뭘로 확인한다?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 기본 증명서도 있고 혼인관계 증명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공부해 놓으세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미성년자 법정 대리권은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속 재산이 의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상속 재산이 의뢰가 들어오면 중개해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일단 상속 유무를 확인해야 돼. 이분이 과연 상속권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야 돼. 뭘로 확인해요?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합니다. 상속권이 있냐 없냐. 상속권은 누가 주로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 보면 3대가 나와요. 부모, 나를 기여해서 부모가 나오고 자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속권이 있냐 없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속이 수의인 경우는 공동상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원 동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장남이라고 물건 팔려오면은 다른 상속인 동의 여부 확인하고 중개를 해야지 하자가 없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거기 밑줄. 자, 그 다음에 또 공동 소유 재산이 의뢰가 들어올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공동 소유 재산 형태 공유하고 합의하고 총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분이 있냐 없냐부터 확인해야 돼. 공유는 지분이 있어요? 있다고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합의는? 있다고 동그라미 총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해요.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합의 지분은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공할 일은 합의 지분 팔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합의자 전원 동의 확인해야 돼요. 그죠? 총유는 뭐 지분이 없으니까 처분 문제 발생하지 않고. 자, 공동 소유물. 자, 공유물은 처분하면 전원 동의 확인해야 돼요. 다른 공유자 무슨 동의? 전원 동의. 그리고 합의는 마찬가지. 여기는 사원총회 결의. 정중재산 같은 건 정중의 의결을 확인하고 중개를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민법에서 공동소유 자세히 배워요. 공동소유 배웠어요? 지금도 나갔나? 아직 안 나갔죠? 나중에 공동소유 자세히 보일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거 우리는 이제 결론만 알면 되는데 그때 자세히 다 바르면 이제 알게 돼요. 일단은 여기 책에 나온 대로 공부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또 물건을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법 인격이 있냐 확인해야 되고, 법인은 누가 또 있어요? 대표자가 있잖아요. 과연 이 대표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냐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법인 등기상 증명서 밑줄 보세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인데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와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일단 한번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2절이 뭐가 나옵니까? 거기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가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은 앞에서 한번 배운 바 있거든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법에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몇 가지 그러면 당연히 모르겠죠. 자, 몇 페이지에서 배웠냐면 찾아드릴게요. 오, 진도가 많이 나갔네. 자, 56페이지. 56페이지 봐보세요. 56페이지 그 맨 위에 도표 있어요? 왼쪽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른쪽이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거기 비교해놨죠? 그럼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법에서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법에서 이렇게 9가지가 나와 있죠? 약정까지 9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걸 배운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어떻게 작성하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뭐 똑같아요. 거기서 한 거다고. 자, 그래서 간단히 볼게요. 이제 우리가 거래계약서 그러면 매매계약서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 여러 계약서들이 있겠죠? 그런데 매매계약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원리는 같고 내용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매매계약서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데, 자, 가장 먼저 매도인하고 매수인 인적사항 계약서에 써야 되거든요. 인적사항이 뭐예요? 주소, 성명 이런 거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의 인적사항은 어디가 나와요?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데 나와요. 그럼 이걸 보고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약서 쓸 때 그냥 불러준 대로 써도 관계는 없는데 잘못되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러니까 저걸 확인하고 신분증에 다 주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성명 나와 있고 주민번호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확인하고 작성한다. 등기상 증명서 마찬가지. 그리고 매수인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인적사항을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는 작성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자, 그 다음에 그 물건의 표시란을 계약서에 써야 되는데, 자, 물건의 표시가 뭐예요? 토지는 뭐예요? 소재지, 지목, 면적 이거 기재해야 되고, 건물은 소재지, 구조, 면적 이거 기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가 나와요, 저거? 토지는 어디가 나와? 소재지, 면적에 토지 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뭘 중심으로? 뭐하고 비교해서? 등기부하고 비교해서. 이 앞전에 배울 때 소재지 면적은 대장에도 나오고 등기부, 표제부에도 나온다 그랬죠? 그럼 불일치하면 뭐가 우선할까? 대장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불일치 여부 확인해서 일치하는가 등기부에도 나오잖아요. 일치하는가 하는가 확인해서 기재를 해요. 만약에 대장을 중심으로 기재합니다. 그럼 불일치하면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또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문제 생기면. 그러니까 일단 불일치하면 대장이 우선합니다. 대장. 그래서 대장에다 동그라미. 소재지 면적은 대장에도 나오고 등기부 표제부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불일치하면 대장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기준으로 계약서 쓰고 불일치하면 불일치 사실을 설명하고 또 기재를 해놓은 게 좋아요. 자, 이것은 뭐 나눴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가 계약서에 써야 돼요? 계약일. 계약일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일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계약서에 들어가야 돼요? 거래금액. 자, 총 거래금액 들어가야 돼요. 자, 거래대금은 유상계획에서는 반드시 거래액에서 기재해야 된다. 반드시 기재하라 그랬잖아요. 또 일반적으로 거래는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금액을 기재하지만 다른 유가물로 합의해서 기재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은 통상 몇 % 정도가 지급이 돼요? 10%.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는 계약금, 잔금 뭐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보통 한 10% 정도 일반적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은 인도 일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죠. 자, 몇 월 며칠까지 물건을 넘겨줄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 방법, 어떤 방법으로 인도할 것인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보통 언제 넘겨줘요? 보통 잔금 넘어갈 때. 이제 잔금 넘어갈 때 물건을 인도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도 계약서에 들어가야 돼요. 자, 중개를 이전하는 권리 내용을 기재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 것인지 또는 이전되지 않는 것인지를 명백히 기재한다. 특히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전 여부.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있어 없어요? 전세권은 용익물권 중에 하나죠. 그러면 전세권을 안고 이전할 것인지 전세권을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줄 것인지 이런 거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죠. 또 특히 임차권 많잖아요. 임대차. 그러면 안고 갈 것인지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넘길 것인지 이런 것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소세공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또 뭐가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조건이나 기한. 자,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을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구에서 허가 안 받으면 그 계약은 무효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기재하고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여기 서자 동그라미 주세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가 반드시 기재돼야 돼요. 옆에다 적으세요. 확인 설명일자 X라고 적으세요. 확인 설명일자 X.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일자를 기재한다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한다는 거예요?
교부일자입니다. 또 이제 대충 공부해 놓고 자, 확인 설명일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확인 설명서 무슨 일자? 교부일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예요. 자, 그러면 이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같은 거는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넣어놨을까요? 이거 법에서 필요적으로 기재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저걸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나눴을 것 같아요? 자, 상처. 모르는 것만 물어보죠. 아는 건 안 물어보고.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절대 안 물어보고 어떻게 모를 것 같다 그런 거만 띄면 사람 환장하죠. 그렇죠. 자, 이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왜 넣어놨냐면 과거에는 이 초창기 때는 계약서만 써주고 확인 설명서를 안 써준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넣어놓으면 확인 설명서 교부를 안 해줄 수 없잖아요. 확인 설명서 써가지고 다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거지. 확인 설명서 써달라고. 근데 요즘은 다 써줘요. 제가 안 써주면 또 처벌도 받고 그러니까 요즘은 다 해주는데 옛날에는 계약서만 써준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접 강제하기 위해서 교부일자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넣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 8번째. 그 다음에 9번째가 특약사항들이에요. 뭐 약정 해제 관련 사항, 과실의 기속 관련 사항, 이연부담, 담보책임, 매매비용, 조세공발 이런 거 특약 걸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매매비용을 좀 한번 외워두셔야 돼요. 매매비용은 뭐냐? 매매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매매비용이 뭐예요? 매매하는데 들어간 비용. 이걸 무슨 비용? 이건 쌍방이 뭐 한다 그랬어요? 교분한다. 양쪽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럼 이제 매매 비용이 뭔지 외우셔야 돼요. 이걸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목적물의 측량 비용을 있어요. 감정 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계약서 공증 비용, 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대, 중개 보수. 자, 중개 보수는 균분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것다 적으세요. 쌍방이 각각 부담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건 균분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보수 계산하면 그 금액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청구하잖아요. 균분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건 쌍방이 각각 부담. 중개 보수는 양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매매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매매 비용으로 보고 있지만은 균분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쌍방이 각각 부담. 그래서 매매 비용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하면 이거 곤란할 수 있어야 돼요. 목적물의 측량 비용, 감정 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계약서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 보수, 매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있어요, 없어요? 관행상 누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매매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매매 비용으로 보면 쌍방이 뭐 한다 그랬어요? 균분한다. 양쪽에서 같이 부담한 걸 매매 비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매매 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되게 쉽죠? 쉬워, 어려워.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전자계약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36쪽 제3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전자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종이 계약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트에 가입해서 컴퓨터로 계약서 쓰는 거예요. 전자계약이에요. 자,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현재 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회원 가입해서 전자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그때 이거 특징 같은 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장점은 뭐냐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느냐? 지금은 계약 따로 계약하고 나서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내에 하라고 앞에서 배웠죠? 또 나중에 등기해야 되죠? 또 이거 지금 단절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계약을 맺으면 일괄 연계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류 준비 기간 방문에 따른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자계약 맺으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따로따로 하고 있지만 전자계약 맺으면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 되거든요. 그 등기도 거기서 선택해서 바로 맡길 수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그 법무법인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괄 연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휴대폰 인증, 명이라고 좀 바꿀래요? 전자서명. 예? 2번, 3번 어디 도모았어? 어디 빠져버렸네. 2번이. 무등록 중개업 차단. 여기가 지금 PPT 작업하면서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는데 빠졌어요. 자, 무등록 중개업을 차단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자격자 부동산 중개업 위법 행위 방지할 수 있다. 왜 무등록 중개업을 차단하겠어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일단 회원을 가입해야 개공들이 여기 사이트 가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공이 아닌 사람은 여기 사이트 가입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원천 차단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개공이 아닌 사람은 그 사이트 가입할 수 없으니까 그 사이트에 가입해야만이 거기서 계약서를 쓰는데 이거 원천 차단시켜버리니까 개공이 아닌 사람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를 차단시킨다 이 뜻이고. 자, 계약서 위조 변조 방지 나와 있어요? 타임 스탬프 기술을 적용해 부여함으로써 계약서 위조 변조, 이중 계약서 작성 이런 걸 미리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또 특징이고. 그다음에 4번부터는 나와 있죠.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뭘 도모한다? 거래 안전. 휴대폰 인증, 전자 서명. 자, 명으로 좀 고쳐주세요. 고쳐졌어요, 거기? 거기는 제대로 돼 있나? 잘못되어 있죠? 명. 자, 휴대폰 인증, 전자 서명, 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전자 서명 등을 통하여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하면 중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자 서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등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등이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한 경우 은행 대출 금리가 우대되고 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등기 비용을 절감할 수. 뭐 20, 30% 거기서 선택해서 맡으면 등기 비용을 20, 30% 싸게 해준다는데, 그러죠? 그리고 중개 보수, 신용카드 뭐 이것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다 카드 결제하니까 뭐 이건 관계 없는데 하여튼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됩니다. 자,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내에 하도록 돼 있죠. 종이 계약서 쓰면. 근데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안 합니다. 전자계약 맺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 되버려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맺으면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종이 계약서 쓰면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일괄 연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보관도 자동 처리돼요. 우리가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한다고 앞에서 배웠어요? 아니, 우리가 종이계약서 쓰면 계약서 몇 년 보관한다고 배웠잖아요. 몇 년? 5년? 여기는? 3년 아니면 5년. 기억이 없고. 우리 여기는? 3년, 여기는? 3년, 여기는? 5년. 자, 여기는 5년이라 다 할 거고. 5년. 벌써 잊어먹었죠? 근데 여기 전자계약 맺으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돼 버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게 최대 장점이죠. 그죠? 이게 6번이 최대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 과정은 일단 회원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약서 써요. 확인해서. 이건 똑같아요. 종이계약서하고. 다만 컴퓨터로 쓴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빠지거나 잘못 쓰면 안 넘어가 화면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뭐가 빠거나 그러면 화면이 넘어가 안 넘어가? 그런 거. 이게 빠뜨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화면 자체가 안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쓰고 전자 서명 들어가고 계약서 보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동 처리된다. 아까 얘기했죠.
5년간 자동 보관되고 이거 따로 받을 필요 없고 이해됐어요? 자, 그 정도 정리해놨어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계약 해제 관련 사항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한번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개공하고 법인 사용자는 계약 해제권 발생 시 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직권 해제하거나 당사자 서명 해제할 수 있다 그랬고, 개공이 최종 전자 서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 내용을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최종 전자 서명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제 후 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요. 수정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수정이 안 됩니다. 계약서를 해지하고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서명이 완료된 기존 계약건은 계약서 중간에 붉은 글자로 계약 해지하고 스탬프 처리됩니다. 그리고 해제 신청의 나머지 업무 절차는 기존 매매 임대차 계약서 똑같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전자 계약 이 파트는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어요. 몇 회 때? 30회 때. 이 파트는 30회 때 딱 한 번 출제가 됐는데, 그것도 예고하고 출제를 했어요. 그 전까지, 30회 전까지는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 시중에 어떤 책도 이 내용이 없고, 그죠? 그 당시도 운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활성화가 많이 안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는 있는데, 활성화 많이 안 돼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중에 교재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한 번 낼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딱 한 문제 냈어요. 그리고 이제 31회, 32회, 33회까지는 안 나왔죠. 그죠? 사실 공부 낼 거이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서는 컴퓨터를 쓴다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 한 번 출제가 된 바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아직까지는 또 여기 단독은 내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근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